이재명 대통령 출범하고 나서 지지율이 56%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이 APEC 정상회담 때문에 지지율이 내주에 조사를 하면 상당히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여유를 가지면은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쫓기는 마음이 되면은 무리를 하는데, 이번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역대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도 서본 적이 없던 굉장히 큰 무대에서 또 당당하게 미국도 상대하고, 내일은 또 시진핑 만나고, 어제는 일본 수상 만나고 해서 마음껏 외교를 해보았으니까, 그분이 말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노선으로 돌아가서 그 연장선상에서 국익 중심의 정치를 복원할 때다. 국익 중심의 정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경주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무대 장치가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금관을, 경주박물관에 금관을 6개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경주 가실 기회가 있으면은 경주박물관에 들리셔가지고 금관 6개 모은 거를 한번 구경을 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금관이 가야에서도 나오고 뭐 백제에서 하나 비슷한 게 나왔는데, 경주 지역에서 나온 것은 6개입니다. 이 6개를 한 군데 모아놓으면은 얼마나 그게 화려하겠습니까? 하나만 있어도 그런데. 저런 금관, 여러분들이 눈에 익은 신라 금관은 저게 아시아에 저런 형식의 금관은 없습니다.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저건 아주 독특한 건 아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금관과 엘리자베스 2세가 썼던 금관은 형태가 같은 금관입니다. 그게 서양식 금관입니다. 서양식 금관을 왜 신라 왕이 썼느냐 하면은, 신라란 나라를 만든 사람들은 소착 세력이 아니고 북방 기마 민족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정복한 곳에 세운 나라고, 그 사람들은 일부 주장에 의하면 아마도 흉노족일 것이다. 흉노족일 것이다. 흉노족이 사용했던 무덤 방식, 적승목각군입니다. 그리고 금관, 이런 걸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번에 이 금관이 트럼프를 상당히 만족시킨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지금 노 킹즈라는, 왕이 없다, 왕노릇 하지 마라라는 걸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금관을 받은 트럼프는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신라 금관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신라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은, 이번에 경주에서 APEC 회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세계 사람들이 신라라는 나라를 좀 제대로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인들이 신라에 대한 재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민족사의 2번째 전성기입니다. 첫 번째 전성기는 언제냐? 바로 서기 676년에 신라가 당과 싸워서 당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한반도를 통일해가지고 최초의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든 그 무렵부터 약 25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이 한반도에서 강력한 통일정부가 들었으면은 주변 국가가 개입할 수가 없다 해서 전쟁이 250년 동안 없었어요. 전쟁이 없으니까 문화가 발전을 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그 당시는 불교 문화였죠. 한자 문화였죠. 한자 불교 문화를 공유하는 당나라, 신라, 일본이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250년 동안에 찬란한 문화재를 만들고, 이 문화재가 세 나라의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황금기 제1황금기고 이번 우리가 제2황금기인데 이제 앞으로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한반도를 통일해가지고 물론 자유통일이겠죠. 통일을 해서 문무왕이 이룩했던 신라의 상북통일과 같은 안정된 체제를 한반도에 만들면은 주변 국가도 전쟁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동북아 전체에 평화와 번영이 온다. 이걸 주도해야 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하는 것을 저는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신라와 대한민국과 세계가 만난 그런 자리였습니다. 원래 2005년에 부산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에이펙 정상회담을 한 장소가 해운대 그 동백섬 입구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이것은 잘하면은 역사의 발전에 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관세, 특히 관세 협상 타결에서 저는 그 전에 이 점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먹히는 수가 있는 것 아니냐.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 그러면은 먹히면 어떻게 되느냐. 먹히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없느냐 했는데 이번에 합의 아직 문서화는 안 된 것 같은데요. 대강 보면은 먹히지 않을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근원적인 의문 하나 남아요. 제조업이 지금 쇠퇴한 나라가 외국 돈을 강압적으로 거두어 가지고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킨 나라가 있느냐는 겁니다. 과거에 있습니까? 영국이 그렇게 했어요? 안 됐잖아요, 결국. 영국은 그때 굉장한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미국 사람들이 근로윤리가 살아나고 미국 정부가 그런 근로윤리를 북돋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식으로 약탈적 정책을 펴서 과연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있고, 그럴 때 3,500억 달러 중에 상당 부분 떼이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특히 한국처럼 첨단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여기에 규모는 조금 적지만 스위스, 요 정도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세계사의 아이러니라고 그럴까요? 기적이라고 그럴까요?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전범국가로 낙인이 찍혔던 두 나라, 독일과 일본이 곧 경제 부흥을 해가지고 지금도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을 이루고 있고, GDP 기준으로는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요 사이는 3등이 독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4등이 일본이 됐습니다. 이 독일과 일본의 가공할 만한 이 제조업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한국은 바로 그 뒤를 따라가지만은 한국이 과연 독일, 일본형의 지속 가능한 제조업 체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상당히 앞으로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제조업 능력은 두 나라 사람들의 역사, 민족성과 관계가 있는 거죠. 제조업이 가능하려면은
노동자들이 우선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고 조직으로서는 규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딱 군사문화하고 맞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공통적인 게 법을 중시하고 군사문화의 전통이 강했는데 한국은 국민개병제를 쓰면서 한국 또한 잘 훈련된 인력을 군대를 통해서 많이 양성한 것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공통점으로 유교적 가치관이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유교에서 비롯된 그 명령을 잘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체면을 중시해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제조업 발전의 근원이 되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그 다음에 한국 3대 제조업 강국이 앞으로 같은 길을 갈 거냐, 한국은 거기서 빠질 것이냐 하는 이런 화두를 제공하는 게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야기를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하니까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 제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하고 좀 관련된 질문인데요. 예. 오늘 신문을 보니까 예. 뭐 경찰청장 대행이 여수 반란 사건에서 뭐 반란 떼야 된다라는 또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여기서 자꾸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건데 저게 비롯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19일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 그날 페이스북에 마치 그 반란 사건은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명령, 즉 국민을 살상하라는 명령을 거부해가지고 항명을 한 정의로운 일이고 그것을 진압한 국군이 좀 무자비한 진압을 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글이 이재명 대통령이 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그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방송과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반박을 했는데 우선 사실관계를 확실히 한다면은 1948년 10월 19일은 건국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제주도에 남로당이 주동한 반란이 일으켜서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14연대 보고 출동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조직 안에 들어있었던 남로당 그것도 이 하사관들이 주동을 했습니다. 지창수 상사라는 자가 주동을 해가지고 먼저 장교들을 사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딱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여수 순천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국군 민간인이 죽었어요. 그에 대해서 진압군이 계엄령이 펴지고 진압군이 편성이 되고 해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하니까 반란군도 죽고 거기에 억울한 민간인 희생자가 생긴 겁니다. 이게 딱 부러진 사실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대가 정신을 차렸어요. 이야, 군대 안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때부터 숙군 수사를 합니다. 군대 안에 들어가 있는 좌익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딱 걸린 사람이 바로 박정희 소령 아닙니까? 박정희 소령이 자기 형의 좌익 활동 등과 연관되어 가지고 그때 남로당 조직원이었습니다. 상당히 그 급수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려가서 조사받고
사형 선고 받고 나중에 감형이 되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백선엽, 특히 백선엽 정보국장이 도와줬는데 그때 이분이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군내에서 좌익들을 거의 일소했어요. 그게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25가 딱 나서면은 우선 군대 안에서 좌익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은 공산당도 전략적 선택을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지시한 게 아니라 군내에 남로당 조직원들이 모험주의적으로 했다가 완전히 망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희생자 그것만 딱 들여다보고 전후 관계를 삭성해버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경찰청장이라는 사람도 참 희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반란이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반란. 그러면은 항쟁으로 합니까? 14연대가 항쟁했다면은 14연대가 좋은 일을 했다는 건데 과거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여수, 순천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니까 딱 특정을 해가지고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뭐 국방부의 공식 자료나 이런 건 제가 지금 설명한 거 딱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요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이 자리에서 그걸 굳이 지적하고 싶진 않지만 질문하시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왜 그런 반대한민국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대신 써줬겠죠.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을 망칠 사람이 곁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 다 아시다시피 뭐 어떤 쉽지 않은 대한민국이 이제 끝나가기 시작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는데 현 정권이 의회 독재에 돌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독재가 성공하려면은 공포감을 주어야 됩니다. 독재가 성공하려면은 독재하는 사람이 우습게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을 거부를 해가지고 뭐 말 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론을 억압하지 않고는 독재가 불가능하거든요. 한국이 과연 어느 정권이 들어서 언론을 억압할 수 있느냐? 과거에 신문 몇 개 문 닫게 하면은 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세계에서 유튜브 의존율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55%가 유튜브를 통해서 주된 정보를 하는 나라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망상이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망상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고 막 의회 독재 뭐 이런 말도 나는 안 하고 싶은데요. 다른 말을 좀 만들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무서운 박정희도 안 됐는데 박정희와 같은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권력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이 한국인이 누리고 있는 이 언론 자유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겠죠.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예상외로 뭐 지는 건 아니라도 압승을 못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힘이 빠지고요. 또 한국은 단임제 아닙니까? 단임제. 단임제는 점점점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독재화에 대해서는 막 경계는 할 필요 있지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비판을 해야죠. 비판을 해야 걱정을 안 하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구경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게 독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